신용카드 직접적인 매출인 거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대행사를 통해서 한번 거쳐서 이제 매출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부가가치세와 연말정산을 강의하게 된 자비스 황정민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주제는요, 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 그리고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준비하기,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인데 다들 자료를 뭐 잘 준비해서 제출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지금 필요한 딱 강의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부분은 부가가치세 주요 부분, 납세 의무자 과세 기간 같은 거, 그 외에 뭐 과면세 겸용 사업자도 있을 텐데 주의해야 할 부분과 또 간이과세자, 특수한 경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그리고 연말정산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 뭐 필요한 자료 어떻게 수취하는지,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 PDF에서는 어떤 내용이 조회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는 법인세와 소득세 신고의 사전 단계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금 중에서 여러 가지 세목이 있는데 부가가치세가 굉장히 중요한 세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부가가치세 때 거의 매출하고 매입 부분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때 확정된 매출 매입을 가지고 법인세와 소득세 때 그 외에 부가가치세 때 신고하지 않는 인건비 등 이런 비용이 추가돼서 이익이나 손실이 생기면 거기에서 법인세, 소득세가 산출되는 거거든요. 가끔 이제 어떤 사업장에서 이런 걸 저한테 여쭐 때가 있어요. 자기는 이제 결손법인인데 왜 부가세를 내느냐라고 여쭙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제 그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같은 부가세 외에 지출이 많은 거죠. 그래서 매출 비해서 매입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는 결손법인이라도 납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유념하셔서 부가세 신고 때 매출 그리고 매입 부분 잘 챙기셔서 법인세 소득세 때도 그만큼 이익을 줄여서 절세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이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입니다. 간접세라는 건 담세자와 납세 의무자가 다르다는 건데요. 이 대비되는 개념으로 직접세가 있는데 법인세와 소득세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같습니다. 근데 부가가치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조세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사업자가 원가 100원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를 할 때 부가세 10원에 대해서 같이 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 10원을 국세청에 내고요. 그리고 100원, 원가 100원은 본인이 갖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부가세를 부담하는 자는 소비자예요. 그러나 이를 만약에 사업자가 부가세를 수취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실제 사업자가 부가세를 수취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부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나중에 부가세를 국세청이 내고 그때 소비자에게 나 이 부분 못 받았어 하고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부가세 신고하기 전에 부가세 부분을 잘 받으셔야겠죠. 여기에서 부가세 용어를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부가세 그리고 공급가액이 있는데요. 이 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로 대고 그 다음에 이 가액을 합한 가액이 공급대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급대가와 공급가액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실 텐데요. 구별해서 쓰시면 이후에
부가세 부분에 좀 이해가 좀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가세에서 또 특징 세 번째가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또 무엇이냐? 부가세는요. 제품을 소비하는 나라에서 부가세가 과세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출 제화의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수출 제화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세율을 적용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수입하는 제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나라 안에서 소비가 되기 때문에 과세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 즉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하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수입제화는 국내 물품과 동일하게 과세를 하는 거고요. 수출제화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선 사전질의가 있었는데요. 부가세는 누굴 위한 것인가요? 라고 여쭈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부가세 누굴 위한 것일까요? 부가세는 우선은 국가 경비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한 세금으로 정부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드리긴 너무 죄송하고요. 이 국가를 위한 게 좀 정부 재정 살림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나라 세수 중에 혹시 1위 세목이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관심이 별로 없으시죠? 우리나라 세수의 1위가요. 2015년까지는 부가세였어요. 부가세였다가 2015년 이후부터는 소득세로 바뀌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세수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부가세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가세가 없으면 정부 살림이 힘들 수 있다. 이거는 국민을 위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부가세 납세 의무자와 과세 기간에 대해 좀 살펴볼 텐데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우선 재화를 수입하는 자를 배제하고 사업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인가? 라는 물음에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자는 크게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뉩니다. 과세사업자는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고, 그리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아닙니다.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특정한 이러한 용역이나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품목으로 지정을 해놓고요. 그런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세사업자는요.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많이 들어는 보셨을 텐데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좀 잘 모르실 텐데요.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즉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가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1년에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니까 영세한 사업자겠죠. 그래서 조세법상 부가세 신고를 좀 간소화해준다든지 하는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를 보면은 이 일반과세자 안에 그냥 과세사업에 하는 사람도 있지만 겸용사업자가 있어요. 즉 겸용사업자는 이 일반과세자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고 단지 나는 일반과세자인데 과세 재화 용역 또는 면세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면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재화 용역을 공급하나 이분들은 이제 부가세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없고 또 2월에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다른 이제 부가세와 다른 신고를 진행하고요. 그러면 면세 사업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면세 사업자는 우선 국민 후생, 문화 증진을 위해서 일정 재화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사업자, 면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대요. 여기 면세 사업자가 있습니다. 면세 사업자. 나는 면세 사업자인데요. 내가 면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공급받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내가 매출할 때에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매출세액에 대해서 매출세액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매입세액 내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담하신 매입세액에 대해서도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면세사업자와 영세율 사업자, 그러니까 과세사업자인데 영세율 적용받는 사업자를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에 대해서 부담하신 매입세액에 대해서 환급을 못 받는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영세율로 재화를 공급했다, 수출을 했다라고 하면은 매출세액은 0이나 내가 부담했던 매입세액은 환급받게 됩니다. 이게 좀 면세와 그 다음에 영세율과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영세율은 또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자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면세 재화 용역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이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기초생활 필수 재화 용역, 이걸 간단하게 몇 개만 열거했고 이외에 다른 재화 용역도 있는데요. 우선 제일 많이 미가공 식료품이 있습니다. 미가공 식료품, 예를 들어서 콩, 아니면 우리가 단순히 과일,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미가공 식료품이기 때문에 면세 대상이고요. 그리고 대중교통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국내 생산 비식용 농축수 임산물, 이게 비식용이니까 생각해보면 수목이나 아니면 꽃, 이런 것들이 면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국민후생 재화 용역에 대해 면세 대상으로 열거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의료보건 용역 같은 경우도 면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주무관청에 인허가 받거나 등록된 교육 영역도 면세 대상인데요. 교육 용역이라고 하더라도 주무관청에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되지 않으면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은 교육 용역인데 무조건 면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문화 관련 재화 용역을 보면은요, 도서나 신문, 잡지, 방송을 공급하는 사업자라면은 면세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문화행사나 도서관, 미술관 입장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품목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부가가치 구성 요소라고 해가지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 면세 대상으로 했는데요. 그게 보통 금융, 보험 용역을 말하고요. 토지 공급이나 어떤 일정한 인적 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합니다. 기타 그 외의 면세 대상 품목 중에요. 국가나 지자체,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게 국가, 지자체에 공급하는 재화 용역을 면세로 하는 건 아닙니다. 국가, 지자체가 공급하는 걸 면세 품목으로 열거해 놨다는 걸 좀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지자체, 공익단체에 공급하는데 무상 공급했다라고 하면은 또 그건 또 면세를 해줍니다. 과세기간에 대해 살펴보면요. 먼저 크게 과세기간은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가 과세기간을 달리하기 때문에 두 개의 과세자에 대해서 과세기간을 달리 설명을 할 텐데요.
대부분의 사업자가 일반 과세자이기 때문에 일반 과세 기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요. 과세 기간은 크게 1기와 2기로 나뉩니다. 상반기가 1기고 하반기가 2기인데요. 그러나 개인과 법인 사업자 간의 신고의 방법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1기 과세 기간을 살펴보면요. 법인의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예정 신고 시 매출 그리고 매입 신고를 합니다. 1월부터 3월분까지는요. 그리고 4월 25일 날 매출보다 매입이 더 많다면 환급, 그리고 매출세액이 더 많다면 납부세액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확정신고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입니다. 확정신고 시 4월부터 6월분에 대해서 법인은 신고를 하고요.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예정 때 만약에 환급이 나왔다, 환급세액이다 라고 해서 바로 환급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만약에 있다면 거기에서 차감 반영됩니다. 아니면 확정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했다 라고 하고 예정신고 시 이때도 환급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합해서 이제 환급이 일어나겠죠. 개인 사업자를 보면은요, 개인 사업자는 예정 때는 신고가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직접 정기 납부세액에 대해서 50%가 있으면 고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정기 납부세액이 없다라고 하면은 별도의 고지는 없고요. 납부할 세액도 없습니다. 별도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정신고 기간 때 개인은 그래서 확정신고 때는 신고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동안에 매출 매입에 대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렇게 신고를 하고 난 후에 만약에 예정 때 납부세액이 있었다. 이거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반영됩니다. 이게 좀 신고 기한이 법인 같은 경우는 예정 그리고 확정이 있다.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는 1기 과세기간 종료일에 1월부터 6월분까지 한 번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 예정 고지 납부했던 걸 차감 반영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세기간이 일반 과세자와 다른 게 간이과세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년입니다. 아무래도 영세한 사업자다 보니까 세법적 지식도 없고 그래서 아무래도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과세기간을 1년 단위로 잡았는데요. 간이과세자도 마찬가지로 과세기간은 1년이나 예정 부과기간이 있습니다. 예정 부과기간 때는 정기 납부세액의 50%를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납부를 했다면 확정신고기한 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 매출 그리고 신고를 하고 예정 때 기납부했던 세액 차감합니다. 사전 질의가 있었는데요. 예컨대 정부기관 같은 면세 사업자로부터 일반 사업자가 연구 용역을 수주할 경우 부가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제가 일반 사업자입니다. 일반 사업자인데 제 매출처가 면세 사업자예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할까요? 내가 면세 사업자와 거래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을까요? 거래 상대방이 면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면세 사업자 유무를 떠나서 제가 제공하는 재화 용역이 과세 용역이다 라고 하면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발생합니다. 일반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용역이라면 그러니까 본인이 제공하는 재화 용역에 따라서 면세냐 그리고 과세냐에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있냐 없냐가 결정되는 거지 거래 상대방이 면세 사업자라고 해서 또는 일반 과세자라고 해서
부가가치세가 있냐 없냐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용역이라면 부가가치세가 없기 때문에 공급가액으로 계약을 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급가액이라고 하면 부가세가 없는 가액이겠죠. 계약을 한 후 계산서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용역인 경우 내가 제공하는 용역이 과세 용역이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재화 용역의 열거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 대가로 계약을 한 후 여기서 이제 공급 대가라 함은 공급 가액에 세액을 더한 금액이겠죠. 계약을 한 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계산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부가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부가가치세에 납부를 한다. 즉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나 매출세액이 더 많다면 납부세액이 발생할 거고 반대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많다면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매출세액을 계산할 때 여기서 매출액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10%를 말하는 거겠고요. 매입세액은 내가 매입할 때 부담했던 매입세액에 대해서 차감이 됩니다. 매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매출은 크게 과세 매출, 영세율 매출이 있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영세율 매출이라고 하면 보통 수출 재화 또는 외국에서 제공하는 용역 같은 건데요. 주로 외화 혜택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영해세율을 적용해 줍니다. 해서 여기서 말하는 과세 표준 가액에 영해세율을 적용해서 매출세액은 0이 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영세율 매출 그리고 과세 매출이 있는데 외국에서 제공하는 용역 또는 수출하는 재화가 아니라면 과세 매출이겠죠. 이 과세 매출은 과세 표준의 10%를 곱해서 발생하는 매출세액을 말하는데요. 과세 표준이라고 함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 가액을 말하는 거겠죠. 세금을 부담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것을 과세 표준이라고 용어 정리는 되어 있으나 부가세 제외한 공급 가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금전 대가를 받은 경우 대가라고 적어져 있는데 우선 중요하게 생각할 건 이러한 과세 표준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매출을 했는데 무슨 하자가 있어서 환입이 되었어요. 그거는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의 과세 표준에서 제외돼야겠죠. 그리고 매출 애누리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반환조건부 용기대금이라고 적었는데 제가 용기대금을 포함해서 100원을 공급을 하고 그 부분에서 용기 부분만 다시 반환을 받았다면 그 반환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과세 표준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분 기재된 종업원 봉사료라고 적었는데요. 구분 기재된 종업원 봉사료를 제가 사업장에서 제 근무하는 다른 분에게 종업원들에게 봉사료를 줬는데 그건 제 매출이 아니라 종업원의 봉사료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 매출이 아니다. 그리고 특히 구분기재돼야 된다. 별도로 분리관리가 돼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통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보통 그 공급한 재화 용역에 대한 과세 매출이 부가가치세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 재화 용역에서 과세 대상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상품권, 주식, 채권 같은 거는요.
이 결제 수단이지 재화나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 표준에서 제외돼야 되는 거고요.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이 대가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쌍방 관계인데요. 재화 용역의 공급이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손해를 입어서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건 제 매출일까요? 매출이 되려면 재화 용역의 공급이 있어야 하는데 재화 용역의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건 매출이 아니고 매출세,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대가를 받지 않았는데 과세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재화의 간주 공급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재화의 간주 공급이라는 건 실제로 공급이 없었는데 공급이 있었던 걸로 간주하겠다라는 겁니다. 좀 개념이 어려울 수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폐업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폐업하기 전에 만약에 재화를 매입을 했어요. 어떤 특정 감가상각 자산 같은 걸 매입을 했고 매입세 공제를 받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고 이거를 만약에 폐업을 했다라고 하면 제가 매입할 때 받았던 매입세 공제를 일부러 토해내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걸 폐업 시 잔존재화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너가 이 재화를 구매할 때 매입세 공제 받았던 혜택을 일부 토해내라 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재화의 간주 공급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요. 매출세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부가가치세 매출 자료를 전달해 주세요 라는 세무 대리인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매출 자료라든지 매입 자료라든지. 근데 이 부가가치세 매출 자료 중에서 전달해 주지 않아도 세무 대리인이 홈택스의 수임 동의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자료가 있고요. 이 부분은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매출 자료를 전달해 주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분들께서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매출 자료겠죠. 이 부분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매출 누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먼저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매출 자료 세무 대리인이 수임 동의를 통해서 조회되는 매출 자료는요. 먼저 매출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매출 계산서, 그리고 현금 영수증 매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내역이 홈택스 조회를 통해서 월별 누계로 조회가 가능한데요. 이 부분은 따로 전달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매출 자료 같은 건 필히 꼭 챙겨서 부가세 신고 때 누락이 되지 않게 해야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결제 대행사를 통해서 발생하는 매출들, 피지사 통해서 발생하는 매출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픈마켓 매출, 쿠팡이나 인터파크, 11번가 같은 오픈마켓을 통해서 발생하는 매출들은요,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꼭 필히 전달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또 순수 현금 매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순수 현금 매출이라는 게 증빙이 발급되지 않는 현금 매출인데요. 만약에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다라고 한다면 그 현금 매출은 현금 영수증 매출로 홈택스에서 조회가 됩니다. 그러나 현금 영수증도 발행하지 않았다
나는 매출은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세무대리인이. 하여서 이런 부분은 따로 순수 현금 매출이라고 해서 현금 영수증 등 증빙이 발행되지 않는 매출, 현금 매출 자료를 전달해 주셔야 하고요. 국외 수출 내역도 이게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영세율이라고 해서 뭐 매출세액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급가액이 신고가 돼야 하기 때문에 꼭 전달해 주셔야 되고요. 그와 관련된 좀 예시를 다 뒤에 모아봤는데요. 먼저 그 매출세액을 저희가 홈택스를 통해서 조회 가능하지만 사업주분들도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매출 자료가 조회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부가세 자료 제출하기 전에 신용카드 매출 자료 조회를 통해서 내가 이번에 신고할 카드 매출은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매출 자료에 또 피지사와 오픈마켓 매출, 보통 이렇게 피지사 매출로 전달을 해주실 때 뭐 부가세 신고, 매출 신고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전달해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런 자료가 아니라 그 결제일을 기준으로 주는 자료가 아니라 정산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전달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되도록이면 조회를 해주실 때 매출 신고용, 뭐 부가세 신고용으로 조회를 해주셔서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건 오픈마켓 부가세 신고용 매출의 예시를 좀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국외 수출 내역 자료인데요. 국외 수출 내역 만약에 정식 통관을 거쳤다면 이러한 수출 신고 필증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수출 신고 필증을 통해서 선적일이 저희가 확인 가능하면 이 금액으로 이제 수출 신고 필증을 통해서 영세율 매출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또는 수출 신고 필증이나 또 인보이스 자료 같은 걸 전달해 주시면 이를 통해서 영세율 매출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국외 수출 내역 자료에 외환 또는 매입 증명서라고 있는데요. 뭐 정식 통관을 거치지 않는 경우에 주로 이런 외화 매입 증명서를 하는데 뭐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했다라고 한다면 그분도 영세율 매출이 잡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외환 매입 증명서를 통해서 영세율 매출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글 앱스토어 매출이라고 국외 수출 내역 자료에 넣었는데요. 우선 이게 바이어 나라 그 바이어의 컨트리, 그러니까 그 어디에서 소비가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만약에 한국에서 소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과세 매출로 신고가 되고요. 그 외 나라에서 뭐 결제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영세율 매출로 신고가 됩니다. 매입세액에 대해서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납부세액이 발생하는데요. 만약에 뭐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많다면 환급이 발생하겠죠. 환급세액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받고 내가 부담했던 매입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그러면 거래 당시에 매입 시에 내가 부담했던 매입세액은 전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가? 전부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분은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서 만약에 절세를 한다고 하시면 필히 적격 증빙을 수취해 주세요. 그리고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라고 해서 세법에서 열거된 사유라면 그 부분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못하는데요. 먼저 적격 증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적격 증빙의 종류는 세법에 말하는 적격 증빙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 직불카드,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 그리고 김영식 선불카드 포함이라고 적어져 있는데요. 이러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적격 증빙입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 또한 적격 증빙이고요. 그리고 계산서도 적격 증빙이며 계산서도 적격 증빙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 외로 이제 반드시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하는 경우가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먼저 내 거래가 매입이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다 라고 한다면 필히 적격 증빙을 수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비용 처리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만약에 접대비다 라고 한다면 접대비는 소비성 항목이라서 좀 1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 시에는 반드시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그러면 3만 원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그냥 비용 처리 되겠구나. 맞습니다. 비용 처리는 되는데요. 3만 원 이하 금액을 내가 매입할 때 매입세 공제는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적격 증빙에 의한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적격 증빙이 있어야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걸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매입을 했는데 매입 당시에 적격 증빙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세금계산서를요.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했다면 내가 매입세액을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받지 못하는 건가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는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서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내가 매입세액을 매입 시 매입세액을 부담하고도 매출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매출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거래 내역 확인을 하여 그리고 그 관할 세무서에서 매출자의 관할 세무서를 통하여 실제 거래가 발생하였는지 확인을 통하여 매입자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나 매입 당시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매입세 공제도 받고 비용도 인정받길 바랍니다. 근데 다만 여기에 요건이 있거든요. 그 요건이라고 하면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내에 발급을 요청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서요. 그러면 적격 증빙 외에 적격 증빙을 필히 수취를 해야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고 적격 증빙을 수취했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항목들이 몇 개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매입세액을 부담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안 해주는 거기 때문에요. 먼저 기본적으로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사업과 관련이 없다라고 하면은 매입세 공제도 못 받고 비용도 부인당합니다. 매입세 공제 항목은 매입세 불공제 항목은 아래 대표적인 항목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흔히 비용업용 승용차, 비용업용 승용차라고 하는데요. 이 비영업용 승용차와 관련된 구입, 임차, 그리고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추가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외에 먼저 접대비 관련 지출 매입세액은 접대비는 소비성 항목이기 때문에 세법상 이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해주지 않겠다라고 열거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업무 관련해서 항공이나 철도, 고속도로, 고속버스, 택시 등의 여객, 운임 등에 대해서도요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연, 그 다음에 놀이동산 입장권, 그리고 목욕탕, 이용, 미용업 등의 이용 요금에 대해서도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는 우선 매입세액은 아니죠. 매입세액은 아니고 그냥 이제 비용인 거고요. 우선 인건비에 대해서도 매입세액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여기에 이제 열거를 해놨습니다. 간이과세와 면세 사업자로부터 제가 공급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매입 내역조차도 이거는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사업자입니다. 영수증만 발행 가능하거든요. 근데 영수증이라고 하면 그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해서 적격증빙이 아니니까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못합니다. 부담하셨다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면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 세법상 면세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면세 사업자와 거래할 때는 그 면세 사업자의 매입세액을 우리가 부담한 적이 없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입 내역에서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 전에 만약에 매입세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업자 등록 전에 부담하신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미수치 부실기재에 대한 매입세액. 당연히 세금계산서 미수치를 하시면 적격증빙이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 불공제고, 그리고 부실기재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매입세액은 불공제됩니다. 우리가 국외에서 사용한 내역 같은 게 많은데 국외에서 사용한 내역은 우리가 애초에 국외사업자 같은 경우는 국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담한 매입세액이 없기 때문에 불공제할 매입세액조차가 없는 거죠. 이제 뒤에서 자동차 구입 관련 유지비용 불공제 항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이게 도대체 어떤 차량을 말하는 건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선은 모든 업종을 모든 업종이 아니고 일정 업종에서 이런 차종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불공제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차종이냐면요. 8인승 이하의 일반 승용차, 그리고 이륜 자동차나 125cc 초과하는 이륜 자동차, 그 다음에 캠핑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런 차량을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고 합니다. 이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구입했거나 임차, 유지 비용에 대해서는 전부 불공제합니다. 유지 비용이라고 한다면 주유비, 주차비도 있을 수 있겠고 수선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차량과 관련된 매입 관련한 모든 비용이 불공제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소형 승용차, 이런 차종이다 하더라도 일정 업종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데요. 그 일정 업종은 주로 차량을 많이 쓰는 업종이에요. 운수업이라든지 자동차 판매업, 그 다음에 운전학원업 등 이런 업종이 주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대한 구입 임차 비용도 공제를 해주고요. 이 일정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들은 모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관련된 구입 임차 유지 비용이 불공제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 8인승 이하의 일반 승용차, 이륜 자동차인데 125cc를 초과하는 이륜 자동차 이외에 다른 자동차들은요? 라고 여쭈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제외한 다른 업종 다른 차종은요, 주로 경차가 있겠죠. 그리고 화물차라든지 8인승 이하가 아닌 9인승 이상의 승용차라고 한다면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사진을 그냥 레이를 갖다 썼는데요. 이런 경차 같은 경우는 매입세 그와 관련된 주차료 주유비 모든 비용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 이게 절세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목록을 차종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차종을 좀 보시면요. 이게 매입세 공제 여부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제 승용차 같은 경우는 정원을 유심히 보시면 돼요. 만약에 8인승 이하의 승용차다라고 하면은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고, 근데 9인승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화물차다라고 하면은 화물차는 당연히 매입세 공제가 되겠죠. 그리고 경차라고 한다면 그 경차도 뭐 매입세 공제 대상입니다. 뭐 그냥 일반 승용차인데 꾸겨 막 타가지고 뭐 9인승 탈 수 있다라고 해서 뭐 매입세 공제받는다 이런 게 아니고요. 나중에 보시면 자동차 등록증 상에 정원이랑 차종 같은 게 명확히 기재돼 있거든요.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차종인지 여부를 판별하셔서 매입세 공제를 받길 바랍니다. 또 매입세 불공제 항목에서 중요한 항목이었는데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본인이 부담했던 매입세액이 있다면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그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라고 한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사용분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어떤 과세기간이냐? 지금 오늘이 1월 11일인데요. 만약에 아직 사업자 등록 전이다라고 하신다면 18년 1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신다면 소급해서 2017년 7월 1일부터 이후분부터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빨리 서두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 말고도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라고 하면은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미등록한 채로 만약에 공급이 매출이 발생했다라고 하시면 공급가액에 뭐 1%의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뭐 사업자 등록증 매입세 공제받기 위해서라도 혹은 뭐 사업자 등록 미등록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자 등록을 빨리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분들께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담아봤는데요. 우선은 그러면 매입세액이 내가 불공제됐다라고 하면 그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그럼 다 비용이 부인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입세 불공제 사유, 그러니까 사업과 관련해서 썼던 매입 비용에서 매입세 불공제 사유에 해당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한 경비라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보이는 바와 같이 매입세 불공제 사유에 해당한 경우 이 매입세액에 부담하신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는 의미지 이 전체 비용이 부인당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불공제당했던 매입세액과 그리고 내가 공급했던 가액의 전체 비용, 그러니까 공급 대가가 전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하였다고 하면요. 그리고 만약에 불공제 사유가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뭐 부가세는 공제를 받고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만큼은 비용 처리가 되겠죠. 이 부분은 이제 매입 자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입 자료도 매출 자료와 비슷합니다.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의 수입 동의를 통해서 조회되는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매입 자료가 있고요. 조회되지 않는 매입 자료가 있는데요. 조회되는 매입 자료는 별도로 전달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을 살펴보면요. 먼저 매입세금 계산서, 그리고 매입계산서,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현금 영수증 사용 내역인데 지출 증빙으로 받은 것이어야 됩니다. 즉, 이 지출 증빙으로 받았다는 건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제시했을 때 받는 게 지출 증빙용이고요. 뭐 핸드폰 번호 같은 경우는 소득 증빙용으로, 이거는 나중에 이후에 말씀드릴 연말정산시 반영이 되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 수입세금 계산서를 포함했다라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좀 전에 수입한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부담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입 재화에 대해서 우리가 통관을 하면서, 정식 통관을 거치면서 세관장이 수입세금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이런 수입세금 계산서를 세관장이 발급을 하면서 이 수입세금 계산서, 부가세가 포함된 수입세금 계산서를 통해서 우리는 홈택스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입 품목에 대해서 수출 품목과 달리 전달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매입 자료가 있는데요.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매입 자료는요, 세금 계산서인데, 이제 수기로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에게 전달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매입 계산서라고 적었는데요. 이것도 수기분에 대해서만, 전자 발급된 부분이 아닌 수기 발급된 부분에 대해서만 전달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는데 직원 개인 명의 카드 경우에 그 매입점표를 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뭐 사업장의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가끔 여쭤보시는 분들은 직원 개인 명의 카드 매입 점표, 그러니까 이 점표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나요? 라고 여쭤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그게 정말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직원 명의 신용카드 매출 점표를 발행받는 경우도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됩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이 되었다면요. 이걸 많이 여쭙는 이유는 제 생각인데, 부가가치세 신고 때, 신고 기한 때 많은 자료를 가지고 이제 세무대리인이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런 직원 명의 카드 같은 경우는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다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간상 제약이 있는데 이렇게 한 건 한 건 입력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고자 하면 추가 비용을 내지 않는 이상은 엄청난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매입세 공제는 안 해주고 그냥 비용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자랑인데요. 그와 달리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자비스 같은 경우는 직원 신용카드 매출 점표를 이제 어플을 통해서 올려주면 그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담하신 것도 다 매입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부분과 같이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매출세액에서 내가 부담했던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가 아니라면 매입세 공제 가능하고, 거기에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만큼 납부세액이 발생한다면 거기에서 공제되는 세액이 있습니다. 이걸 적용받는 사업장은 좀 드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공제세액 중에 신용카드 매출 점표 등 발급세액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점표 등 발급세액 공제는요, 우선은 결과 말씀드리면 법인 적용은 힘듭니다. 법인은 안 되고요. 개인만 가능한데요. 개인 사업자만 가능한데
간이도 적용 가능하고요. 개인 사업자라 하더라도 영수증 발급 사업자 중에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억 원 이하의 매출이 발생한 개인 사업자면 적용 가능합니다. 10억 원요. 죄송합니다. 네, 이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냐면요. 보통 매출자한테 영수증 발급 사업자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대한 좀 유도를 하고자, 발급을 많이 유도하고자 매출 전표 발행을 했다거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했다거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하면은 그 발급 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이게 연간 한도가 있어요. 연간 한도가 있어서 연간 500만 원까지 한도로 매출자한테 추가로 공제를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예정 세액분이라고 여기에 기입을 해놨는데요. 만약에 예정 때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차감 반영되고요. 확정 때. 또 그리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예정 고지를 통해서 고지 받아서 납부했다 라는 게 이 예정 세액분으로 차감이 돼서 이제 최종 납부세액이나 혹은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매출 자료, 매입 자료를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부분은 전달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 부분에서 혹시 중복 매출이나 중복 매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거창하게 이름을 좀 적어봤는데요. 먼저 현금 매출 중복분, 즉 현금 매출 내역이 있습니다. 현금 매출인데 그 중에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 증빙이 발행됐다면 그건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한데요. 그 증빙이 발행되지 않는 순수 현금 매출만을 분류해서 전달해달라라고 말씀드리는 건요. 저희가 홈택스에서 조회를 통해서 세금 계산서 매출을 잡습니다. 그리고 홈택스 조회를 통해서 현금 영수증 매출을 잡아요. 근데 사업주분께서는 현금 매출이라고 만약에 전달해 주시면 세금 계산서 매출 플러스 현금 영수증 플러스 현금 매출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증빙을 받지 않았던 부분의 현금 매출만 매출로 더 들어가야 되는데 현금 매출 중에서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 증빙이 받았던 부분까지 중복 매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 등 증빙이 발행되지 않는 순수 현금 매출만을 분류해서 전달해 주시면 오히려 중복 매출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 매출과 카드 매출 중복분이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먼저 매출 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했습니다. 매출 시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는데 그 후 그 거래처에서 대금 결제를 카드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신용카드 매출에도 잡히고 세금 계산서 매출에도 잡힙니다. 같은 동일한 건에 대해서 중복 매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기는 힘든 부분이거든요. 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면 분류해서 전달해 주셨으면 중복 매출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품권을 카드로 매입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저희는 이제 거래처명을 보면서 매입 내역을 분류를 하는데 만약에 상품권을 카드로 매입했다라고 하면 이 상품권은 부가세 매입 부분에서는 제외되는 거거든요. 이외 상품권이 재화 용역이 아니라고 아까 종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품권이 만약에 카드로 구매를 했을 때에는 선각금입니다, 우선은. 그리고 그 상품권으로 어떤 재화를 샀다. 그 재화를 샀다 했을 때 그때 매입세 공제를 받는 거지 상품권을 구입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세무대리인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입 당시에 상품권을 카드로 매입한 경우는 별도로 분류를 해서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또 요즘에 많이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발생을 하던데요. 그 카카오나 네이버 광고비가 발생을 할 때 먼저 충전식으로 선결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광고 내역에 따라서 정산을 하고 그 정산된 금액만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실제로 선결제할 때 카드 결제하면서 카드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또 동일 건인데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가 또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복이고 또 금액이 선결제했던 금액과 정산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으로도 중복인지 여부를 판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카카오, 네이버 광고와 관련된 선결제했던 결제 금액이 표기된 내역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과면세 겸용사업자가 이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제 본인이 과면세 겸용사업자라고 하면 과세나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 내역을 분류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요. 먼저 면세 사업과 관련된 거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면세 사업은 매입세액을 부담하셨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와 달리 과세 사업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부담하셨다면 불공제 사유가 아니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특정 사업장의 과면세 겸업인데 과면세 겸업에 발생하는 매입세액의 과세분, 면세분 구별해서 면세 부분에 대해서는 불공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특정 사업장 겸용사업자라고 한다면 과세, 면세 사용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구별을 해서 전달해 주시고요. 이게 과세 사업에 썼는지 면세 사업에 썼는지 불분명하다, 알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매입분에 대해서는요. 우선 공통 매입세액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불분명한 부분은 공통 매입세액은 총 공급가액분에 과세 공급가액 부분만 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그 외에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사용한 게 분명한 것들은 과세 사업은 불공제, 면세 사업은 불공제, 과세 사업은 100% 공제 반영되기 때문에 이 내역을 분류하여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가 아닌 차종 후 구입 임차 유지 매입 내역의 분류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좀 전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결과적으로 매입세액 불공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국세청에서도 대부분 사업자들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예요. 경차가 아니고 화물차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주유비라든지 아니면은 주차비, 차량 수선비 같은 경우는 그냥 불공제 항목으로 우선은 간주를 합니다. 그런데 특정 차량, 경차 아니면 화물차다라고 하면은 매입세액 공제를 하는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가 아닌 차종이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종과 관련된 구입, 임차 유지 비용을 따로 분류를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해당 사업장에 차종이 2개인 거예요.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K5 같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공제받을 수 있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가 아닌 차종, 경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의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비용을 지출하실 때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경차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차와 관련된 비용만 별도 분리하셔서 공제 가능하니까 내역을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 시 개인적으로 쓴 것과 회사를 위하여 쓴 것 어떻게 구분하나요? 라는 사전 질의가 있었는데요. 양심에 따라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우선은 세법상 예규나 판례를 우선 가져왔는데요. 법인의 경비인지
개인적 지출인지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은 업무 관련성입니다. 너무 원론적인 얘기죠. 업무 관련성인데요. 판례에 따르면 사업의 관련성 유무는 지출 후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 후 수행에 필요한 것인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지출액에 대한 업무 관련성 이는 입증 책임이 납세자한테 있습니다. 해서 만약에 이거 좀 업무와 거리가 멀어서 부인될 것 같은데 비용 처리가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될 그런 부인될 소지가 있을 비용은요, 별도의 뭐 사용처 이런 업무 때문에 사용했고 용도나 사용처 같은 걸 기록 관리해 두는 것이 좀 바람직한 절세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쓴 것과 회사를 위해 쓴 거를 어떻게 구별하나요? 라고 여쭤보시면 만약에 그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경비 같은 거라면 그런 거라면 만약에 매입수요 공제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먼저 사전 질의 또 다음 사전 질의는요. 직원의 휴대전화를 회사의 개발용 시료로 사용하고 그리고 업무용 전화 및 데이터 통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원명의 휴대전화지만 사용요금은 또 회사가 내는데 이 경우 매입수익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직원 명의는 직원 명의 휴대전화인데 사용요금은 회사가 낸다. 우선은 이런 경우에도 업무 관련성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직원 개인 명의 휴대폰 사용이 그 회사 업무와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회사 비용으로 통신비에 해당하고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휴대폰 사용 내역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신 건지 회사 업무와 사용하는 건지 구분하는 것 자체가 만약에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 전체를 업무 관련 지출로 보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휴대폰 요금을 만약에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사전 질의가 있었는데요. 해외 서비스, 구글 같은 해외 서비스에서 이용할 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여쭈셨는데요. 우선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해외 사업자는 부가치세법상 국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외 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해외 사업자는 부가치세법상 국내 사업자가 아니라서 국내 세법에 의해서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서 부담하신 매입세액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매입세액조차 없는 겁니다.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미등록 시 매입기록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은 사업용 신용카드를 아직 등록해주지 못했다. 그러나 등록은 하지 못했지만 신용카드가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카드사를 통해서 사용 내역을 조회해서 전달해 주시면 그 업무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만 저희가 매입세 공제 그리고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그 외 특수한 경우라고 말씀을 드리면 주로 경영사업자와 그리고 면세사업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과면세 사업자의 매입세 공제, 겸용사업자 같은 경우는요. 먼저 그 과세사업에 쓴 재화에 대해서는 과세사업에 쓴다라고 하면은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면세사업에 대해서 사용하였다라고 하면은 면세사업에 사용한 매입세액이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근데 과세사업에 실질적으로 사용했는지 면세사업에 실질적으로 사용했는지 구분이 어렵다
라고 하는 걸 공통 사용 재화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구분이 어려운 건 모두 공통 매입 세액이 되고요. 이 공통 매입 세액은 안분 계산을 해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데요. 이 안분 계산은 총 공급가액, 그러니까 총 매출 중에서 과세에 해당하는 매출 부분의 비율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세 사업용 재화를 만약에 매입할 때 나는 과세 사업에 쓸 용도로 매입을 했고 매입세 공제를 만약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면세 사업에 사용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면세 사업에 사용할 제한은 매입세액이 불공제였습니다.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공제를 받고 나중에 면세 사업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뭐 매입세 공제받은 거 토해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세 사업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공제를 했는데요. 면세 사업에 사용할 재화라서. 근데 과세 사업에 사용을 했다. 과세 사업에 사용을 하면 매입세 공제를 해주잖아요. 그 일정 부분에 대해서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특수한 경우로 간이과세자가 있는데요. 간이과세자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영세한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세법상 신고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과세 기간도 길고 또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도 조금 다른데요.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보면 먼저 직전 연도 재화 용역의 공급 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법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고요. 개인 사업자만 가능하고요. 다만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 몇 개 있습니다. 제조업이라든지 뭐 부동산 임대 매매업, 그리고 내가 일반 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도받았는데 이거는 간이과세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업장이 각각 2개가 있는데 그 2개의 사업장을 합계가,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 원 이상이다 라고 하는 경우도 간이과세에서 배제됩니다. 먼저 간이과세 특징이라고 한다면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와 거래하는 거래 상대방은 매입세액을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영수증 발급, 즉 적격 증빙 발급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거래 상대방은 매입세 공제를 못 받으십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에 또 일반 과세자와 다른 건 1년 단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은 1년 단위입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특징은 우선 간이과세자는 포기제도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를 내가 안 하겠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반 과세자는 포기 제도가 없죠. 일반 과세자 포기를 한다면 그냥 뭐 폐업하시는 것이니까 포기 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와 일반 과세자를 비교해 보면은요. 일반 과세자는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에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간이과세자도 마찬가지로 10% 세율이긴 한데 세율을 곱하기 전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고 해서 5에서 30%에 대한 부가가치율에 대해 율을 곱해서 이제 산출이 됩니다. 세부담이 적다고 볼 수 있겠죠. 일반 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즉 영수증만 발급이 되고요. 그리고 간이과세자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다면 환급도 가능하죠.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요. 거기서 뭐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몇 가지 항목들이 세액이 있는데 그 세액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환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 거지 환급은 안 된다. 과세 유형의 전환을 보시면 그러면 언제 간이과세자가 되느냐, 일반 과세자에서 또 간이과세자가 되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가 되느냐라고 보면은 먼저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했다고 해도 그 유형이 계속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후 부가세 실적을 1년으로 환산을 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을 하는데요. 보통 뭐 직전 연도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공급 가액을 뭐 환산을 해서 그 다음에 뭐 7월 1일에 간이과세자 전환이 된다거나 뭐 4,800만 원을 미달한다면 그렇게 과세 유형이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를 선택하면 세 부담이 적나요? 우선 간이과세자가 영세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요, 우선은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을 초과한 세액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환급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업 초기에 만약에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은 사업자다. 나는 아직 사업 안정화가 안 돼서 매입세액이 더 많다라고 한다면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는. 그래서 간이과세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은 영수증 발급을 통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거래 상대방은 간이과세자를 좀 꺼릴 수도 있겠죠. 간이과세자와 거래하는 걸. 그래서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사업소득자 3.3% 공제와 영수증 발행 중 어떤 것이 나은지요? 사전질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해주신 건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 생각엔 아마 사업소득자 프리랜서였던 분인 것 같은데 이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낸 것 같습니다. 이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면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 되고 이때 어떤 게 더 나은지라고 여쭈셨는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자 등록한 그 개인 사업장과 관련된, 그러니까 사업장과 관련된 재화 용역의 공급이라면 사업장이 매출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가로에서 세금계산서 계산서라고 했던 건 간이과세자는 발급은 안 되고요. 여기에서 혹시 몰라서 혹시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 과세자인 경우에는 뭐 세금계산서 계산서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개인 프리랜서로서의 용역을 공급한 거다라고 하시면 사업소득자 3.3%로 공제가 됩니다. 어떤 게 유리하냐 불리하냐가 아니라 사업장과 관련된 거냐, 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거냐를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이제 곧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는데요. 연말정산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말에 정산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정산을 하냐면 먼저 매월 기납부와 원천세가 있을 겁니다. 근로소득자라면 매월 발생하는 급여에 원천세를 제하고 그리고 급여를 지급을 받는데요. 그때 발생한 원천세의 합계를 1년간 발생한 총 소득에 대한 세액을 비교해가지고 그때 이제 추징 또는 환급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대상자는 어떻게 되냐면요. 먼저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속 근무자입니다. 여기서 계속 근로자라고 하면 일반 근로자를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용 근로자라면 뭐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고 사업소득자, 기타 소득자도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 신고자는 원천징수 의무자로 사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서 간단히 계산 구조를 설명해 드리면 이제 근로소득 금액에서 몇 가지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 그러니까 세율을 곱하는 금액이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해서 산출한 세액을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신 다음에 결정세액이 발생하는데요. 이 결정세액과 기공제되었던 원천세 합계를 비교해서 연말정산 시 환급 또는 납부가 결정이 됩니다.
연말정산 예를 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매월 원천세가 발생을 하고 이 원천세는 우리가 급여를 지급받을 때 기공제되었던 납부세액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원천세액의 합계가 75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연말정산 자료를 잘 수치를 해서 연말정산을 만약에 잘 한 사업자라면은 결정세액이 50만 원이 되어서 기납부한 세액 기준으로 25만 원을 더 납부하셨기 때문에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그리고 연말정산을 잘 못했다라고 한다면 결정세액은 많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기납부세액에 비교해서 25만 원이 납부가 덜 된 거죠. 그래서 납부세액 25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이렇게 기납부세액인데요. 만약에 종전에 원천세로 납부했던 금액 자체가 적으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종전의 원천세 기준으로 납부세액이 만약에 많았다라고 하면은 돌려받으실 금액이 많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좀 어려운 건 바로 이 인적공제, 그 위에 다른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본인이 적용 대상이 되는지, 적용 대상이 되는지가 이제 좀 많이 중요할 텐데요. 먼저 인적공제를 보시면 기본공제, 그 다음에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 추가공제가 있는데요. 기본공제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기본공제 대상자라고 해서 부양자나 부양가족이나 배우자를 말하는데요. 우선 본인은 연말정산 대상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150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배우자가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다 공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선 여러 가지 요건이 만족해야 되는데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이 나이 요건 X라고 하는 건 즉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될 때 나이가 만 20세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요. 배우자는 이런 나이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소득 요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요. 이 소득 요건이라고 하는 거는 연 100만 원, 소득금의 연 1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소득 요건을 만족해서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거고요. 그리고 부양가족 같은 경우는 배우자와 달리 소득 요건도 만족시켜야 되지만 나이 요건도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즉, 내 자녀가 만약에 21세다, 만 21세다, 소득은 없지만 만 21세다 라고 하면은 나이 요건에 의해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1인당 15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요. 이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추가로 또 공제해주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즉,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추가공제는 받을 수 없어요. 먼저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추가공제 받을 수 있는 공제 대상을 보면은 먼저 경로 우대자 공제가 있고요. 장애인 공제가 있고 부녀자 공제가 있고 한부모 공제가 있습니다. 이건 추가공제니까 기본공제와 또 추가공제 같이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이다 라고 하면 1인당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1인당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는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 여성이어야 됩니다. 근데 여성인데 배우자가 있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없는데 부양가족이 있다거나 하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한부모 공제가 있는데 이 한부모 공제라고 하면은 남성분도 한부모가 될 수 있으니까 받을 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야 되고요. 한부모 공제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없는데 다만 직계, 비속,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이때 1인당 100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적공제를 잘못 적용해서 연말정산을 잘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인적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례를 몇 개 좀 가져왔는데,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 시 만 20세 자녀를 중복해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았다. 다른 근로자의 부양가족 공제는 다른 근로자한테 또 받을 수가 없어요. 중복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부양공제, 기본공제 받았다면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다른 근로자의 부양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를 시켜야겠죠. 그 다음에 주민등록 별도로 되어 있는 부모가 있는데 그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았다 라고 하면 이것도 또 중복으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들어간 게 되겠죠. 그리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 남편에 대해 배우자 공제를 받았다. 이 경우에는 먼저 소득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배우자가.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따져서 소득 요건에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고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는 걸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또 어려운 연말정산 내용인데요. 우선은 저는 이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 대해서 뭐 공제율이나 한도를 살피기보다는 본인이 이 대상인지 아닌지 요건, 그러니까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요건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면요, 주택자금 공제는요, 우리가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그 내역에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금액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요건을 만족하면 공제가 가능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제 한도나 금액을 보시다기보다는 본인이 이걸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요건을 살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먼저 특별소득 공제에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공제는 근로자가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가 됩니다. 여기서 특별소득공제에서 주택자금 공제로 들어가면 주택자금 공제가 제일 까다로운 요건이거든요. 이때 요건을 잘 살피셔야 되는데 PDF에서 조회가 되지만 내가 이런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먼저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무주택 세대주여야 됩니다. 만약에 연 240만 원 한도로 이제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이상 납입하셨다고 하시더라도 공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 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주택 전세를 대출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세 대출금 대출 자금인데요. 이때 요건을 살펴보면은 먼저 무주택 세대주여야 됩니다. 먼저 세대원도 가능한데요. 세대원이라고 다 가능한 건 아니고 무주택 세대주가 해당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만 가능하고요. 이 세대주 요건뿐만 아니라 주택 규모도 따져봐야 되는데요. 27.5평 이하의 주택 임차, 즉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였을 경우 이 공제 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임차 차입금이 입주일 전후로 3개월 이내에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부업 이외에 그냥 일반인으로부터 차입을 했다. 이걸 공제 못 받냐? 라고 물으시면 공제가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일정 요건을 만족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입주일 전후 1개월 이내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1.6% 이상의 이자율로 차입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런 부분이 좀 드물어가지고 제가 따로 기입을 안 했던 거고요. 그리고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주택을 저당으로 해서 차입을 했을 경우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것인데요. 요건을 살펴보면은 먼저 1주택 소유한 세대주여야 됩니다.
2주택 소유하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대원도 여기 세대원도 가능한데요. 세대원은 또 1주택 소유는 마찬가지지만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적용받지 않았어야 되고, 그리고 또 거주 요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실제 거기에 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세대원은. 그런 경우라면 공제가 가능하고, 이때는 이 주택의 기준 시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취득할 때 기준 시가가 4억 원 이하인 경우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게 2014년 이후의 차입은 4억 원 이하인데요. 2014년 이전, 즉 2013년 이전이라고 하면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로,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라고 해서 27.5평 이하 주택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저당 차입금에 대해서 그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3개월 이내 차입분, 그 차입이 실제 주택 저당과 관련된 차입이어야 되기 때문에 3개월 이내 차입에 대해서만 이자 상환을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을 만족하면은 PDF에서 금액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제 대상 요건만 확인해 주시면 공제 가능합니다. 별도로 추가로 제출해 주실 자료는 없을 것 같습니다. 뒤에 체크리스트가 있지만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용카드 공제도 PDF 자료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제출 자료는 없는데요. 그 밖에 소득공제에서 신용카드 공제를 보면은 신용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그리고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서 근로자라면 공제를 해주는데요. 여기에서 나이 X 소득이라고 표기되는 걸 보면은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만족하신 분이라면 무조건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나이 요건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됐던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도 이제 사용한 신용카드에 대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자녀가 21세다. 그 나이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기본공제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신용카드 공제는 가능합니다. 그런 자녀라면 여기에서 사용금액의 한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40%라고 돼 있는데요. 이 40%는 2018년 사용분에 대해서 40%고요. 2017년 사용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30%입니다. 그리고 사용분에 대해서 다 공제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우선 총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신용카드 등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이 총 급여의 25%를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총 급여의 25% 이상 사용분부터 공제가 가능하고요. 공제율은 여기에서 나타난 것처럼 신용카드 공제율이 낮은 것부터 쌓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세율 관련해서는 소득세 세율은 잘 알고 계실 거고, 그 과세표준, 이런 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하는데, 그 세율은 그 과세표준의 구간에 따라서 차등으로 세율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데요. 이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각종 세액공제도 대부분의 자료가 연말정산 PDF 자료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몇 개 조회가 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영수증이라든지 확인서를 전달해 주셔야 되고요. 그 내용은 뒤에서 이런 부분 조회가 안 됩니다. 전달해 주세요 라고 뒤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먼저 각종 세액공제에서 특별세액공제를 보면은요. 특별세액공제를 보면은 여기에서 크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으로 나뉩니다. 여기에서 요건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보험료 공제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만 공제 대상이다 라는 얘기고요.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그 대상자를 위해서 사용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육비 같은 경우는요.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소득 요건만 만족하면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부금 공제도 마찬가지로 나이 요건은 묻지 않고요. 소득 요건만 묻습니다. 일단 공제율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표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PDF에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공제율에 대한 이 정도의 금액으로 공제가 되는구나, 세액공제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녀세액공제가 있는데요. 자녀세액공제는 먼저 자녀가 있다면 기본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는데 1인당 15만 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녀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15만 원인데 그 세 번째 초과분부터는 1인당 30만 원입니다. 다자녀 세액공제라는 게 있는데 이 다자녀 세액공제도 마찬가지로 자녀가 많이 출산을 했다라고 하면은 더불어서 기본 자녀 세액공제와 추가로 해주는 공제인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셋째부터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셋째부터 한 명당 15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출산 입양 세액공제는요. 출산 신고, 그러니까 2017년에 출산 신고 또는 입양 신고가 된 자녀가 첫째면 30만 원, 만약에 둘째면 50만 원, 셋째면 70만 원 이렇게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 세액 공제가 내용이 많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데요. 만약에 이번에 2017년에 출산한 자녀가 셋째라고 한다면 세액공제를 최대 14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먼저 기본공제 대상자 자녀가 셋째라고 한다면 기본 자녀 세액공제 한 명 15만 원, 두 명 15만 원 추가해서 30만 원, 그 다음에 3명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만 원이 되기 때문에 60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셋째부터 15만 원이니까 75만 원, 또 출산 입양 공제까지 해서 셋째니까 70만 원, 145만 원까지 최대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연금저축에 가입하시면 연금저축 금액의 400만 원을 한도로 뭐 12% 공제가 되는 건데요. 이도 마찬가지로 PDF상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요건만 잘 살피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만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대원도 물론 적용 가능하고요. 무주택 세대주가 물론 그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만 적용 가능합니다. 근데 그 월세액이라고 하면 정말 큰 평수에 산다고 다 공제해주면 안 되겠죠. 해서 주택 규모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25.7평 이하 주택의 월세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주택의 오피스텔, 이번에 이제 새로 개정 사안인데 오피스텔이나 또는 고시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내용을 보면은 밑에 적어진 부분엔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라면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월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 그리고 그 종전에 특별소득공제를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PDF 자료 제출조차 하지 않았다면은 그냥 표준공제 13만 원으로 이제 연말정산이 끝이 납니다. 연말정산 자료 수치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모두 이용을 해보셨을 텐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들어가시면 만약에 해당 근무월을 체크하는欄이 있습니다. 근데 중도 입사자 같은 경우에는 근무한 월에 대해서만 해당 지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중도 입사자라면 필히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를 할 때 근무월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PDF를 다운받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 PDF를 다운받아서 인쇄를 하셔서 인쇄한 스캔본을 전달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작업이 힘들어집니다. 꼭 PDF로 받으셔가지고 이제 제공을 해주셔야 되고요. 먼저 연말정산 자료 수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내용은 PDF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을 열거해 놨습니다. 해서 PDF를 조회해 보시고 1월 15일 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월 15일 이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이런 내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해당 부분도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영수증이라든지 확인서를 챙기셔서 해당 부분도 공제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느냐? 안경 콘택트 렌즈 공제가 있는데요. 우선은 2017년에 내가 시력 교정용으로 안경을 샀다, 콘택트 렌즈도 구입했다 라고 한다면 1인 5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50만 원 이상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못 받고요. 50만 원 사용분에 대해서만 안경사 확인 영수증, PDF상의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영수증을 수취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난임치술비 공제가 있는데 이 난임치술비 공제는 의료비 공제에 우선은 포함이 돼서 PDF 조회가 가능한데 이 난임치술비 공제가 공제 한도가 좀 다릅니다. 공제율이 20%거든요. 그래서 공제율이 높은데 의료비 PDF에서 난임치술비라고 별도로 체크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난임치술비 영수증을 전달해 주셔야 20%의 의료비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 비용 공제라고 있는데 그 보청기 구입했던 비용이라든지 장애인 임차 구입 비용도 PDF상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판매자 확인 영수증을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제비 공제가 있는데 이 약제비는 의약품, 한약을 포함한 구입 비용인데요. 이것도 PDF에서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납입 확인서를 전달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모든 한약이 되냐? 그건 아니고요. 치료 요양 목적을 위한 한약이거나 의약품인 경우에만 치료 요양 목적이다라고 하면 납입 확인서를 전달해 주셔서 의료비 공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것들은 다 의료비 공제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 본인 또는 장애인 또 난임치술비 같은 경우라면은 한도 없이 모두 공제가 가능한데 본인이 아닌 기본공제 대상자나 그 부양가족 같은 의료비에는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 총 급여의 3% 초과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자료수치 방법에 또 두 번째 교육비 공제에 많이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먼저 취약 전 아동이라고 하면은 체육시설, 학원 같은 수강료는 공제 가능하나 PDF에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별도로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초중고 방과 후 학교 수업 내용에 대해서도 도서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도서 구입비 영수증을 전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교육비에 대해서도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복 구입비에 대해서도 영수증 전달을 해주시고요. 국외 교육기관에서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국외 교육비 납입 영수증을 전달해 주셔야 하고 이도 마찬가지로 PDF에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같은 경우도 PDF상 조회가 되지 않고 이 요건에 해당한다면 그러면 이제 월세 이체증이나 임차 계약서를 전달해 주시면 공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 공제가 있는데요. 기부금 공제는 보통 조회되는 게 있고 조회되지 않는 게 있는데 종료기부금 같은 경우는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부금 영수증도 전달을 해주셔야 해당 기부금 지출액에 대해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 중에 재취득한 근로자가 꼭 전달해 주셔야 될 영수증이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종전에 근무한 근무지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수취하여 연말정산하는 사업장에 제출하셔야지 원천징수 영수증에 대한 종전의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PDF 조회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조회해보시면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정말 연말정산 PDF 제출하기 싫죠. 그렇게 되면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우선 기본공제 150만 원과 표준세액공제만 적용이 돼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해서 PDF로 조회해봤는데 이제 너무 납부세액이 많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출을 안 하시지 마시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전달해 주셔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회사원의 입장에서만 연말정산을 해보았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어떤 절차들이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먼저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는요.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수취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연말정산 완료 후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전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2월 원천세 신고를 할 때 연말정산으로 인해서 뭐 환급세액이 발생했다거나 납부세액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그 급여에 2월 급여에 반영을 해서 지급하셔야 되고요.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나 뭐 지급명세서라는 이런 제출 서류들을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인도 연말정산을 진행하나요? 법인의 경우에 대표님은 연말정산 진행하지 않느냐? 법인의 대표도 12월 31일 기준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개인이 선결제하고 회사의 지출 결의로 환급을 받은 금액의 경우 연말정산 시 제외하지 않으면 발견 시 법적 페널티가 있는지요? 법인의 비용으로 개인 지출 증빙에 대해서 법인의 비용을 만약에 결제 환급받았습니다. 지출 결의로. 그 부분은 연말정산 시 실질적으로 제외를 해주셔야 됩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구별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뭐 연말정산 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다면 가산세가 부담하긴 하는데 이를 크로스 체킹하기가 국세청에서도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가산세는 발생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사업소득자 3.3%로 생활하다가 개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했습니다. 종전 사업소득자 신고를 다시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우선 종전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한 소득과 그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로 발생한 소득을 5월에 종소세 신고시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대표자의 아내에게 일정 업무를 맡기면서 사업소득자로 소득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와 별도로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회사와 별도로 소득 지급하시면 소득 지급한 달에 다음에 5월에 종소세 신고 시 반영하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 및 기타 소득, 사업소득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12월 30일 말 기준 일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종교기관 및 종교인 과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연말정산하고 좀 관련 없는 질문이긴 한데 종교단체가 그 고유 목적과 관련해서는 우선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고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고유목적 사업을 했다면 법인세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종교기관 과세고요. 종교인 과세라고 한다면 종교단체로부터 소득을 받았다라고 하면 2018년부터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종교인 소득 혹은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이 부분은 약간 일반 근로자와 과세 체계를 달리하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세무대리를 통해서 직접 정확한 답변을 얻길 바라겠습니다.